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6월 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이번 6.1 지방선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만에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으로 본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네, 여당 지도부는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거대 야당을 향한 목소리 높이면서 전국에 유리한 고지 선점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민생과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줄곧 강조해온 일할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민심이 들어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뒷받침된 국정동력을 발판 삼아 부동산 등 각종 경제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뒤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혁신의 고삐도 강하게 틀어주었습니다. 제가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겸손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의 혁신과 개혁을 가속하기 위한 그런 고민에 대해 가지고 더 논의하고 민심을 등에 업은 원내 지도부는 거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의 뇌관으로 꼽히는 법사위원장직부터 얼른 내놓으라며 민주당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1년 전에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심자락만 일삼아 온 것은 나비 효과가 돼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하며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향후 국정 운영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또 임시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인데 산적한 현안 속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던 3월 대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100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완패를 책임지기 위한 총사퇴였습니다. 대선 패배로 송영길 지도부가 사퇴하고 들어선 비대위가 불과 84일 만에 또다시 물러난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일부 비대위원은 이재명 상임고문 책임도 거론하며 혁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국회의원과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재차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인데 선거 패배 후폭풍과 후반기 원구성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당의 진로도 경랑 속에 들었습니다. 대선, 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욱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정의당 대표단도 총사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2석, 기초의원 7석을 얻는 데 그쳐 울산 동구청장 당선자의 광역기초의원을 20명이나 배출한 원외 진보당에도 밀리는 수모에 직면했습니다. 진보정당을 처음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와 마주한 민주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면서 당분간 야권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보궐선거에선 이겼지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끈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문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이른바 당내 친문재인 세력과 친이재명 세력 사이 계파 충돌의 싹도 움트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이긴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캠프 해단식을 찾아 선거운동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그리고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자신에게 참패 책임을 묻는 당내 여론에 대한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총사퇴했는데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요. 혹시 이번에 당권 도전 생각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지금 저희 아무래도 지선 패배 요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당 내에서는 좀 책임론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문이 침묵하는 사이 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은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었다며 이 고문에게 직격탄을 날렸고, 홍영표 의원은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 오만과 착각이 당의 유령처럼 떠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계 인사들은 특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과 거리를 뒀습니다. 친명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국민께서 다시 매서운 회초리를 내려치면서도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았다며 선당 후사로 단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십 공백과 맞물려 당의 주도권을 놓고 친문 대 친명, 계파 간 전운이 감도는 양상.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 계획이 순조롭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보궐에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깔끔하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로 미뤄둔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이재명 책임론을 둘러싼 계파 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독 유력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른바 윤심과 문심, 명심을 앞세운 후보들의 대결이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는지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주 만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은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윤심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충청에선 특히 윤심과 문심이 맞부딪히며 신구 권력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충북에서 격돌한 결과는 김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도 문재인의 사무총장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윤 대통령 권유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고배를 마시며 강원도정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의 명심 역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치적 계승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의 입,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밤샘 접전 끝 진땀승을 거두며 간신히 체면을 세웠고, 개표 상황을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새벽 깊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선대위에 몸담았던 강기정, 김관영 후보가 각각 광주와 전북에 깃발을 꽂았지만 사실상 텃밭 수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린 뒤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한 안철수 전 위원장 등 곳곳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출마자들은 약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등으로 지지율이 차츰 약상승세를 타면서
후보들의 지지율도 함께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는 경기지사뿐 아니라 수도권 자치단체 선거에서도 피말리는 접전으로 승부가 갈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다수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데요. 선거 이모저모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기 안산시 수장은 단 181표에 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이 46.52%로 46.45%를 기록한 민주당 재종길 후보를 불과 0.07%포인트 차이로 누른 겁니다. 이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1%포인트를 넘지 않는 득표율 격차로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수도권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10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경일 파주시장 당선인은 0.29%포인트, 도청 소재지인 수원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0.57%포인트 차로 신승을 했습니다. 군포와 안성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포인트도 나지 않는 혈투 끝에 당선자가 가려졌습니다. 서울구청장 선거에서도 초박빙 승부가 벌어졌는데 중구청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김길성 당선인은 0.81%포인트, 489표 차이, 성북구청장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승로 당선인은 0.53%포인트, 1,039표 차이로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장 가운데서는 국회의원 출신이 14명으로 4년 전 선거 때보다 중앙정치인 비중이 4명 늘었습니다. 대선 후보급인 5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포함해 4선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 등 3선 이상 중진 출신만 6명에 이릅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조국 저격수로 불린 검찰 수사관 출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며 진보 야당의 유일한 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오늘 오전 외교부 성사에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미일 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코로나19 사태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양대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과 통화를 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통화해서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소통 교류를 강화하고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해치는 게 한중 양국의 이해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이 오는 29일부터 세계 최고 규모 해상훈련인 다국적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부를 두고 진행되는 올해 28번째 림팩 훈련에는 26개국이 참여하며 오는 8월 4일까지 훈련이 이어진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1971년 시작된 림팩 훈련은 연합전력의 상호 운영과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 간 해상 교통로 보호와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미국 해군 주관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축구대표팀과 브라질의 A매치 맞대결을 직접 관람하고 최선을 다한 경기는 언제나 멋지다고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전이 끝난 뒤 선수도 관중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수와 관중이 혼연일체가 된 멋진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경기 내내 환호하고 아쉬워하며 관중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열리기 전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달성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안긴 손흥민 선수의 공로를 인정해 청룡장 수여를 의결했습니다. По поводу, хотим мы этого или нет. Конечно, нет.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и, в частност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тказывается от прямого диалога.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й власти. Мы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к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и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Я хочу еще раз это подчеркнуть. Вынужденные меры. Потому что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и гражда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под Киевом и у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Украины связано не с намерением оккупировать эту страну. У нас нет такой цели. Заблокируйте эту промышленную зону так, чтобы муха не пролетела.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꼬박 100일째가 됐습니다. 푸틴은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유럽의 안보 지형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덴마크가 EU의 공동 방위 정책에 참여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66.9%대 반대 33.1%. 수십 년간 지켜온 군사 중립 원칙을 깨고 EU의 품으로 한 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Jeg stemmer jo selv ja den her gang, altså virkelig med hjertet, fordi jeg mener, det er det rigtige for Europa, og det er det rigtige for Danmark, og det er det rigtige for vores fremtid. Fordi jeg tror desværre, vi kigger ind i en... 앞서 발트의 중립국가였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유럽의 안보 지형 변화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게 전쟁 명분이었지만 오히려 완충지대는 줄고 경계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Для России не создается, но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безусловно, вызовет нашу ответную реакцию. И какой она будет, мы будем смотреть, исходя из тех угроз, которые нам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ся.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엔 군사력 증강의 명분이 됐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진영의 결집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반미 국가들도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푸틴이 당긴 방아쇠에 국제정치 무대에서 거울 효과가 되풀이되는 겁니다. And in the Indo-Pacific, it's helping us to counter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国人民解放军严阵以待，将采取一切必要措施，粉碎任何形式的台独分裂图谋。 미중 간 패권 경쟁까지 더해져 지구촌 전역이 다시 둘로 나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을 비롯해 10여 명의 러시아 측 인사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첼리스트이자 사업가 세르게이 롤두긴이 포함됐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에다가 공유 등의 수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무역 적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나서며 물가 잡기와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매진하기는 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좀 기초 재료로 들어가는 게 특히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겁니다. 전쟁이 100일째에 접어들며 예상 밖으로 길어지자 국내외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달걀과 고기값은 물론 밀가루 등 공유값 급등에다가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수급 차질과 고유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게 코로나 전에는 한 400원대 하던 게 지금 850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더블로 올랐죠. 수출입 상황을 보면 무역대국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역대 5월 중 최대치의 수출을 달성했음에도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수입 증가율이 수출보다 훨씬 높은 32%를 찍으면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7%나 급증했습니다. 식량 보호주의 확산으로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도 급등해서 농산물 수입액은 24억 2천만 달러로 석 달 연속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 투자가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중추인 제조업의 생산 능력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현난국을 규제 철폐 등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무역 수지는 누적 78억 달러 적자를 넘어선 상태. 전쟁 종식으로 고위가의 고공행진과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무역 적자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전보다 증산 규모를 확대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재고 감소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4% 오른 배럴당 116달러 87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지난 6거래일 중 5거래일 동안 올랐습니다. 이날 유가는 종가 기준 3월 8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세 번째로 높은 마감 가격입니다. 경남 밀양의 산불 진화 작업이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9시 기준 진화율은 90%고 남은 화선은 1.5km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지만 현재까지 산림 737헥타르가 불에 탄 걸로 추정됩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도 진화 인력 1,4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국내에 발생하게 되면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가 오는 8일 발령되면 이 같은 격리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는 격리병상에서 치료받게 되는데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필요성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진 뒤에도 확진자의 격리는 유지됐습니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는 오는 19일 전 결정될 예정인데 정부가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격리 의무가 있습니다. 최장 8일, 대부분 7일 내인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면서도 이 격리 의무는 유지했습니다. 격리 해제로 인한 유행 확산 우려 등으로 관련 결정을 4주 뒤로 유보한 겁니다. 이에 지난달 23일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측도 했지만 새 정부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4주 재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이르면 여름부터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또 밀폐된 그 실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높아지게 됩니다.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외에도 여전히 높은 코로나19 치명률과 신규 변이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됐는데 이 같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TF가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TF 회의를 두세 차례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최종 기준을 이달 셋째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2,09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보다는 2,400명 정도 늘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같은 시간대보다는 4,800여 명이 적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000명대 초중반을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10만 명을 화상회의에 모아놓고 봉쇄 위주의 방역 정책을 사실상 비판하면서 권력 내부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수도 베이징과 인접한 중국 허베이성 옌자오 지역. 대략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베이징으로의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강도 봉쇄 조치로 베이징 진입 자체가 수시로 금지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이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베이징시 당국은 결국 검문소를 길가로 치우고 베이징으로의 출근을 허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주민들의 집단 행동 자체가 드문 일이지만 과거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평소 정부를 대변하던 관변 논객조차 방역 탓에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거들고 나선 겁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처음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10만여 명을 화상 연결로 불러 모아 질타했습니다. 발전이 돼야 방역도 가능하다면서 봉쇄 위주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비판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라는 3주 전 시진핑 주석의 경고와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특히 시 주석의 3년임 추진을 앞두고 있어 권력 내부의 이견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보건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반드시 견제하면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다소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김천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 화염에 휩싸이면서 한동안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제과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멈춰선 차에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불이 난 겁니다. 50대 트레일러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 여파로 서울 방면 3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그 앞에는 아직 작업 중이라서 3개 차로 차단 중이고 뒤에 차들은 이제 김천 톨게이트로 우회 조치하고 있어서 통제됐던 도로는 4시간 만에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차 앞부분이 제과점 안에 박혀 있습니다. SUV 승용차가 제과점으로 돌진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검사를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흥인동 신당역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선선한데요.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 안에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속초가 22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쾌청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겠는데요. 현재 강원 남동부와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 밀양에는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현재 서울은 19.2도, 대구 21.9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이 24도로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는 33도로 서쪽 지역은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현충일인 월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 중부와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 등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는 안개가 더욱더 짙게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겠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축구장 1000개 규모인 737헥타를 태우면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진화율이 90%에 달했지만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산불 3단계는 밤새 유지됐습니다. 산림청은 오전에 헬기를 다시 투입해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의 대면 회동은 지난 2월 하와이 호놀룰루 회동 이후 약 넉 달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입니다. 네, 경남 밀양의 산불이 벌써 나흘째 산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늘 오전에는 불길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네, 동이 트자마자 현장에는 헬기 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진화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밀양의 일출 시각이 새벽 5시 15분쯤이었는데 조금 전인 5시 반부터 진화 헬기가 투입돼 주불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양호한 편이어서 진화 헬기 46대가 순차 투입될 예정입니다. 밤사이에도 야간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 등 1,400여 명이 투입돼 밤새 남은 불씨를 잡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산불 현장 북쪽에 있는 송전선로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까지 주부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발생한 경남 밀양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의 지형이 험한 데다 짙은 연무와 강한 바람으로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도 걸림돌입니다. 무성한 나뭇잎이 우산 역할을 하면서 낮에 꺼졌던 불길이 바닥에서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진화율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5시 기준 진화율은 92%까지 올랐습니다. 남아있는 화선, 불띠 역시 전체 15km 가운데 1.5km 정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불 확산 대응 3단계, 소방청은 경남 인근 6개 광역시도에서 소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전국 소방동원령 2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750헥타르가 넘습니다. 축구장 1000개 규모입니다.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100여 명은 집 주변 대피시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 주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잔불 정리와 함께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오는 19일까지는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준길입니다. 이번 밀양 산불은 36년 만에 가장 늦은 산불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최악의 가뭄으로 피해도 컸습니다. 장마 시작 전인 이달 중순까지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 5월 단 하루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수량도 3.3mm로 평년 106.4mm의 3.1%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밀양뿐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났는데 지난 5월 평균 강수량은 1993년 이후 29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봄 가뭄이 찾아온 셈입니다. 지난 겨울 일부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가뭄이 기록될 정도로 메말랐는데 지난 5월 전국 강수량도 5.8mm에 불과해 평년의 약 6.1%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산불 건수는 1월부터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산불이 점차 줄어들어야 할 5월에도 예년보다 2배 이상 웃도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밀양 산불은 1986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늦은 대형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워낙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낙엽 수분 함량도 낮아 늦은 시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린 터라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전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큰 산불이 더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기상청이 예상하는 장마 시작 시기는 예년과 비슷한 이달 하순이어서 당분간 최악의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례적으로 오는 19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대형 산불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완승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두렵기도 하다면서 더 겸손히 국민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 결과에 도취해 일방적 독주를 하다가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호소에 국민이 신뢰를 줬다면서 죽기 살기의 각오와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결과에 책임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는 가운데 향후 다시 비대위가 꾸려지게 됩니다. 윤호중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성적에 책임을 지고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단식에서 국민께서 너무나 냉정한 판단과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하고 쇄신하는 마음으로 총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20대, 30대 남녀의 표심이 크게 갈렸습니다. 출구 조사를 보면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여성의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흐름이 뚜렷했는데요. 강민경 기자가 2030 남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2030 남녀는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20대 남성의 65%는 국민의힘 후보를, 20대 여성의 66%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경우도 남성의 58%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는데 여성은 56%가 민주당 후보를 택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남성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여성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각각 절반이 넘는 지지를 보낸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또래가 성별 차이로 이렇게 극명하게 지지 정당이 갈리는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건지 2030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먼저 20대 남성은 집값 문제와 안보를 투표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값 문제에서 윤석열 후보 쪽이 문제를 좀 완화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군대나 안보 같은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는 정당의 표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0대 중에선 평등보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제 한 달도 안 됐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살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반면 여성들은 소수자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또는 소수자의 복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둘 다 내키진 않지만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쏠린 정당으로 주기보다는 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당에 표심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은 자신을 더 잘 대변해줄 듯한 정당에 각각 한 표를 던진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소득 양극화가 더 커지며 청년들 사이에 희망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현실에 대한 분노 역시 커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불만을 가지면 실제적으로 그 불만에 대한 어떤 전가의 대상을 찾게 되는데 그게 지금 성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진영 결집을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며 이른바 갈라치기 정책을 내놓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최초의 4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복귀 첫날부터 주요 현안들을 챙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당이 다수가 된 시의회 구성을 반기면서 이제 구상했던 시정과제 속도를 내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 서울시에 산적한 현안부터 챙기겠다고 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 시장은 출근 직후 그간의 업무를 보고받은 뒤 주요 부서 실무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 때 많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빈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안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 시장은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같은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폭염 저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여름철 폭설기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추위보다 오히려 여름 더위가 더 그분들한테는 고통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회의를 마친 오 시장은 본관에 있는 전 부서를 돌면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기 내 중점 과제로 약자와의 동행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업인 서울런, 안심소득 같은 취약계층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미 그렇게 굳게 마음먹고 또 저의 어떤 내면화된 가치로 승화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런 행정이 약자와의 동행. 여당이 다수가 된 시의회와 함께 일하게 돼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된 오 시장은 이제 좀 더 가속도를 붙여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펼치다 극적인 역전으로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경기도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기도지사 자리에 위상이 올라간 만큼 김 당선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첫 공식 일정은 수원 현충탑 참배. 그동안 선거를 함께 치렀던 캠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이 함께 첫 일정에 나섰습니다. 김 당선자는 방명록과 인터뷰를 통해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겠다고 굳센 다짐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오늘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호를 이끌게 된 김동연 당선자는 본인 말대로 정치 초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5달 만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뒤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게 정치 이력의 전부입니다. 전임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단일화한 만큼 그의 향후 행보는 이재명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반값주택 제공과 부동산 세제 개혁 등에 이어 청년 기본소득, 기본대출, 지역 화폐 정책 등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선 7기와 달리 야당 측 광역자치단체장인데다 도의회 구성도 여야 반반이어서 이 지사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말씀 듣고 자세 낮추고 겸손하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390만의 전국 최대 지자체 수장이 된 김동연 당선자가 수월하지 않은 여건을 딛고 경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향후 더 큰 정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잔혹한 종교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명단에 올라간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무슬림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 종교 집단에 대한 집단 학살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 등이 신장 강제 수용소에 구금돼 있고 종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RC continues to harass adherents of other religions that it deems out of line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doctrine, including by destroying Buddhist, Christian, Islamic, and Taoist houses of worship. 라샤드 후세인 국제종교자유 대사는 러시아에 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특별 우려국에 지정된 이후에도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종교자유 침해를 배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법원은 종교자유를 구가하려는 이들에게 연일 과도한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orld clearly sees through this lie and is instead witnessing Russia's brutal suppression, including suppression of religious leaders and the appalling destruction of religious sites. 미국 정부는 또 20년째 특별 우려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의 침해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사형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군은 2년마다 하는 림팩 훈련을 올해 세계 최대 규모로 실시합니다.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은 물론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나라와 유럽과 중동 국가들도 참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력 압박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대북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3국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한미일 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과 코로나19 사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방으로부터 추가 생산 압박을 받아온 오펙 플러스가 증산 속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전망됩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화상으로 정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오는 7, 8월 하루 64만 8천 배럴 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증산량은 기존 방침보다 50%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달 증산량은 하루 43만 2천 배럴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 가운데 증산 여력이 있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의 원유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 결정은 예상하지 못한 진전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펙 플러스의 중요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우디가 주도하는 산유국들이 이번 합의를 위해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그동안 증산에 부정적이었던 사우디의 변화는 지난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녹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사우디가 생산량을 늘린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가능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지난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이후 경색돼 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일 관계 복원과 개선을 위해 속도감을 갖고 외교 당국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2년 넘게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일본 사람들이 관광 비자를 받으러 몰리고 있습니다. 신청 인원을 제한하자 영사관 앞에서 밤을 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일 도쿄 총영사관 앞. 아침부터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お友達もいっぱいいますし、もう2年間もっと行けてないので、もうやりたいことばっかりで。 신청을 마친 사람들은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美味しい食べ物食べさせたいです。愛の不時着なんですけど、でも本当スタートアップとかいろいろ大好きです。 일본 내 한국 영사관마다 관광 비자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신청 인파에 영사관 측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관은 인터넷으로 신청 예약을 받고 도쿄의 경우는 하루 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침에 나눠주는 대기 번호표가 금세 동나자 이 안에 들기 위해 영사관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朝の8時半くらいに来たんですけど、全然取れそうになかったんで、今日は早めに行って確実に取ろうってなって。 한국관광공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약 1,7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한국에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입국자 수 제한이 없고 개인 여행도 가능한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체제 일수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지역이라던가 그런 기존에는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좀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콘텐츠를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일본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까다로운 입국 규제를 최근에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같이 비자 없이 오가려면 양국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양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 하네다 하늘길도 곧 다시 열려 이달이 한일 교류의 본격적인 재개를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우체국 집배원들은 이른바 겸배로 불리는 고유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동료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 팀원들이 업무를 메꾸는 일종의 관행으로 품앗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현실은 과중 업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임성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중랑구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31년차 집배원 송성근 씨. 동료 한 명이 정년을 앞두고 그동안 쓰지 못한 휴가를 한 달 넘게 쓰면서 추가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고 한 분이 빠졌으니까 7명이 여기 이분 결혼 생긴 구역에 와서 7명이 다 같이 와서 하는 거죠. 이런 탓에 출근 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빨라졌고 끼니를 때울 겨를도 없이 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사실 못 먹고 일하죠. 왜냐면 사람이 마음에 쫓기다 보니까 배달 끝낼 때까지는 슈퍼에서 음료수 한 잔 시원하게 그거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으려나? 사람이 골마 터지기 전에는 사람을 안 주더라고요. 이처럼 동료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관행을 이른바 겸배라고 합니다. 결혼이 생기면 같은 팀 동료들이 대신 겸해서 배달해준다는 은어입니다. 공식 이름은 집배 업무의 대행으로 우편 업무 규정에도 적시된 우체국 고유의 노동문화입니다. 우체국 노조는 이러한 겸배 관행이 과로의 원인이 된다며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위협하는 겸배제도 중단하라! 노조는 겸배로 인해 평균 업무 소요 시간이 1시간 47분 늘고 낯선 지역을 배달하다 보니 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토로합니다. 아파도 쉴 수 없고 개인 사정이 있어도 빠질 수 없는 집배원의 이러한 기형적인 근무 형태는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또 동료에게 피해가 가다 보니 연차 쓰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연가의 3분의 1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우정사업본부는 3년 사이 3,099명을 충원해 인력 예비율을 6.75%까지 끌어올렸다고 강조하지만 노조 측은 국제 기준인 최소 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집배원 2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숨지는 등 과로사로 추정할 수 있는 사망 사례는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 겸배로 집배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노조 측과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사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답답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PGA 투어 진출을 예약한 김성현이 이북 격인 콤페리 투어에서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세를 지고 있는 멘토 최경주가 미국에서 아버지처럼 느껴진다면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는데요. 최경주도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국 진출 뒤 11개 대회 만에 PGA 투어 티켓을 따낸 김성현. 최경주의 권유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내 대회에 함께 나섰습니다. 대선배 최경주는 김성현에게 든든한 정신적 지주입니다. 타지 생활의 어려움을 덜도록 함께 살게 해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너가 시합이 없을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연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또 먼저 다가가고 집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 먹는 거 말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에 그런 여유도 갖고 저도 과거에 보면은 이제 미국 생활 초창기 때 이제 쉽지 않은 그런 경험도 있고. 현재 랭킹 2위인 콤페리 투어에서 1위에 오른 뒤 PGA로 가겠다는 게 김성현의 현재 목표입니다. 그 투어에서 살아남기
위함이고요. 또 그 투어에서 이제 카드를 획득해서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본 대회에서 58타를 기록해 58타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김성현. 큰 무대로 향하는 새로운 스타와 한국 골프 전설의 아름다운 동행이 잔잔한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고 그 마음의 결이 변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선수로 잘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멘토이자 또 미국에서는 제 아버지 같기도 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시합 끝나면 연락 주시고 잘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는 4도나 높겠는데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4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조심도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강원 영동 지방은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 대전은 18.3도, 대구는 2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은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포항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빛이 흐리겠고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광역단체장 모두에게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당선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힌 화분을 선물하고 대구시장 홍준표, 경북지사 이철우 당선인 쪽은 정무비서관을 통해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국정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조만간 17개 자치단체장과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완승에 대해 감사하지만 두렵기도 하다면서 더욱 겸손히 국민을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 결과에 도취해 일방적 독주를 하다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는 호소에 국민이 신뢰를 주었다면서 죽기 살기의 각오와 무한 책임을 바탕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2년 뒤 총선에 대비해 혁신과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며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당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회의가 의원총회를 겸하는 성격이라면서 비대위원 전원 사퇴 이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평가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입차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기 지도부 구성 문제도 폭넓은 의결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독 유력 정치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른바 윤심과 문심, 명심을 앞센 후보들의 대결이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어땠는지 이경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주 만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들은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윤심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충청에선 특히 윤심과 문심이 맞부딪히며 신구 권력 대리전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노영민 후보와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충북에서 격돌한 결과는 김 후보의 압승이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북 도정을 발전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지사 선거에서도 문재인의 사무총장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윤 대통령 권유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해주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또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후보도 고배를 마시며 강원도정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의 명심 역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치적 계승자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의 입,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밤샘 접전 끝 진땀승을 거두며 간신히 체면을 세웠고 개표 상황을 보면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제 그 새벽 깊은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선대위에 몸담았던 강기정, 김관영 후보가 각각 광주와 전북에 깃발을 꽂았지만 사실상 텃밭 수성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린 뒤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한 안철수 전 위원장 등 곳곳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출마자들은 약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등으로 지지율이 차츰 약상승세를 타면서 후보들의 지지율도 함께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번 선거로 교육계도 2014년 이후 8년 만에 지형이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혁신학교와 9시 등교제 등 진보 교육감 정책은 상당 부분 후퇴가 예상되고 대신 학력 진단 평가가 부활하는 등 학업에 방점을 둔 정책이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계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교육감은 2014년 이후 진보 진영이 거의 독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충북과 제주, 부산은 8년, 경기도와 강원에선 교육감 전국 직선제 도입 이래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이들 지역의 교육정책 대전환이 예상됩니다. 일단 혁신학교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학교는 경쟁을 지향하고 토론과 발표 등 수업 참여도를 높인 진보 교육감 대표 상품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을 등한시해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학력 격차가 심화하자 보수 교육감들은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기초학력 평가 시험이 부활하는 등 학력 신장과 취업 지원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평가도 없고 또 숙제도 없고 또 학교 교실 내에서 어떤 지도가 없는, 훈육이 없는 교육.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난 뒤에 현장 중심의 해답을 제시하고 행복시설을 이어갈 건 이어가고 또 바꿀 건 바꿔서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는 특권 교육으로 비판받던 특목고와 자사고는 새 날개를 달게 됐는데 전국 절반을 차지한 보수 교육감들이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를 유지 강화한다면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 인권 조례와 9시 등교제 등은 상당 부분 후퇴하겠지만 방과 후 수업이나 돌봄 등은 계속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초등학교 아침 급식도 약속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고교학점제는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선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보완을 위한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선인 51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중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검찰은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구청 행사, 내부 의사결정 관련 문건과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불과 400여 표 차이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으로 선거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해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고삐를 쥘 전망입니다. 발맞춰 대검찰청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범 1000여 명을 입건해 90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당선인 51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에 더해서 국회의원 당선인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속 정당 등을 막론한 같은 잣대로 엄정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는 주요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남은 기간 성과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월드컵 4강 주역들과 만나서는 2002년처럼 한마음이 되면 못할 게 없다면서 국민 통합을 말했습니다. 조윤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암벌에 출동했습니다. 몸도 풀기 전 말쑥한 양복 차림 손흥민에게 최고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보통 문체부 장관이 주던 훈장을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경기장에 와서 준 겁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3골로 아시아 최초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정몽준 명예회장, 히딩크 전 감독에 이어 축구인 3번째이자 우리 축구 선수로는 유일하게 반짝이는 훈장을 달았습니다. 청룡장 점수인 1,500점에 못 미치는 255점이지만 국위 선양과 특별 공로가 인정돼 지난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파격적으로 1등급 훈장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2 월드컵 4강 주역들과 추억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 수준으로 부산까지 간다는 말. 우리가 3대1이었나? 2대 0이었나? 그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 실축을 하나 했다가 골을 넣었잖아요. 대선 때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어퍼컷의 원조 히딩크 전 감독과도 격없이 어울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쳤던 20년 전을 떠올리며 오늘날 손흥민의 미랄이 됐다고 또 스포츠가 국민을 단결시킨다고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2002년 같이 국민 통합이 되면 대한민국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최고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오랜 세월 축적이 돼서 이런 쾌거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킥오프 직전까지 그라운드에서 호흡하며 12번째 태극전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황의조의 동점골 땐 벌떡 일어서서 박수에 엄지척까지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암벌 6만 관중의 열기 속에서 함께 마음 졸이고 환호하면서 세계 1위 브라질과의 A매치를 만끽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아시안컵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A매치를 앞두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2002년 월드컵 주역 등과 가진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이영표 강원FC 대표는 중국이 포기한 내년 아시안컵을 개최해보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배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영표 대표는 우리나라가 지난 1960년 2회 대회 때 우승한 이후 60년 동안 우승도 대회 개최도 하지 못했다고 소개하면서 손흥민이 세계 최고 기량으로 전성기를 누릴 때 우리나라에서 개최에 우승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김천 나들목 부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뒤 화염에 휩싸이면서 한동안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서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제과점으로 돌진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속도로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멈춰선 차에선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에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불이 난 겁니다. 50대 트레일러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 여파로 서울 방면 3개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그 앞에는 아직 작업 중이라서 3개 차로 차단 중이고, 뒤에 차들은 이제 김천 톨게이트로 우회 조치하고 있어서. 통제됐던 도로는 4시간 만에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차 앞부분이 제과점 안에 박혀 있습니다. SUV 승용차가 제과점으로 돌진한 건 어젯밤 10시 반쯤.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검사를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흥인동 신당역 교차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대부분 이 비슷한 소식 다뤘던데 전해주시죠. 예,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들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3가지 신문 준비했는데요. 제목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63대 145 참패, 기초까지 흔들린 민주당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기초단체장 결과를 비교하면서 작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이어진 대선, 지선까지 민주당이 3연패를 했다고 썼습니다. 한때는 이 총선을 통해서 180석을 차지하며 20년 집권론까지 언급했던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음 경향신문은 민주당이 믿음을 잃었다라면서 지지층에게도 심판당했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선 때까지만 해도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방 독주식 개혁이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보면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신문도 민주당이 오만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민심이 민주당의 레드카드를 날렸다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그러면서 환골탈태 수준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2년 뒤 총선에서 의회 권력마저도 뺏길 수 있다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모로 민주당이 위기인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향신문 기사랑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 지역의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원인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일면에 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난 2018 지방선거부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고요. 그 이전까지를 보면 전국 투표율과 거의 비슷하거나 또 전국 단위 투표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광주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7.7%로 전국 투표율보다 크게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전국 최저치이고요. 역대 이 광주로 봐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0명 중에 4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40%를 넘기지 못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광주를 포함해서 전남, 전북 광역단체장,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고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침묵의 회초리를 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유권자들 인터뷰도 몇몇 실려 있었습니다. 기권을 함으로써 달라지지 않는 민주당에 경고를 하고 싶었다라거나 아니면 난생 처음 보수 후보에 투표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선 때는 80%를 넘었는데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압승을 했습니다. 여당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그 여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면 벌써부터 차기 이제 당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큰 선거는 2024년 총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총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당대표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국민의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크게 윤핵관, 또 이준석, 안철수 삼각구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당초 지방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걸 보면서 이거 당분간 물러날 뜻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다고 했고요. 이전에 제기됐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제 선거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에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원내에 다시 복귀한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질지도 주목이 된다고 했는데요. 당대표 경선,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여론의 압도적 지지가 있으면 안철수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급이 공천권을 쥔 당대표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 안팎으로는 다소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윤핵관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시기가 되면 여기서 또 윤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모든 구에서 이겼는데 구청장이 다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시장부터 구청장까지 이른바 같은 정당을 찍는 줄 투표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됐던 2006년 때 상황을 보면요. 당시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장 자리를 모두 다 싹쓸이 했었고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압승했던 2018년에는 민주당이 서초구만 제외한 24개 곳, 24대 1이었죠.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일보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내심 20곳 이상을 기대했다라고 봤는데요. 실제 결과는 17대 8로 나왔습니다. 즉 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고도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서 줄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민주당의 현역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한 8곳 중 7곳은 현직 구청장이 출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갖는 거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온다고 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이런 결과를 보면서 겸손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결과가 실제 여론에 가깝다라고 본다면서 잘하지 않으면 2년 뒤 총선에서 우리 역시도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10대 후보들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보니까 10대 시의원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총 4명의 당선인을 주목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위에서부터 한 명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당선인 가장 위에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서울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 중 한 곳입니다. 57.6% 득표율을 보였는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곳 중에 가장 득표율이 높았던 곳이었고요. 이로써 서울의 유일한 3선 구청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인물 경쟁력을 증명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말씀하신 10대 시의원인데 국민의힘 천승아 고양시 의원 당선인입니다. 출마 가능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번에 여러 10대 후보가 도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천승아 고양시 의원이
헌정사상 첫 10대 시의원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이 많이 되고요. 세 번째 나온 이 인물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 당선인입니다. 김 당선인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조국 저격수로 불려왔습니다. 그런 김 후보가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던 서울 강서구에서 승리한 점에 주목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은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 당선인인데 영남권 기초지방자치단체 70곳 중에서 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당선됐다는 면에서 주목했습니다.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와 2018년에 이은 재대결이었습니다. 장 당선인은 군수 시절 달성한 성과들을 내세워서 표심을 얻으면서 지난 대결 때보다 표차를 2배로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선거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은 아닌 거죠? 우크라이나와도 관련이 있는데 대만을 둘러싼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유사시 대만에 미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위기로 발언을 했고요. 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도 비슷한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는 실언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단순히 실언으로 보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일보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를 가정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대만에 상륙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첨단 전력이 맞붙으면서 규모의 전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지상군 중심이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와는 달리 공중전 또 해상전까지 모두 다 펼쳐질 수 있다고 봤고요. 이 대만이 섬이라는 특성상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적 퇴로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고요. 또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봤는데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이 대규모 통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계 반도체 4강 중 하나인 대만이 봉쇄가 되면 세계 반도체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부디 이 전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브라질전 관련 기사네요. 피파 랭킹 1위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전 끝나고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전력 차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다소 어조는 침착한 분위기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현란한 삼바춤에 넋이 나간 상한벌이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전방 압박, 공간 활용, 침투 등에서 브라질 선수들의 차원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빌드업 축구의 약점이 노출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상대 전적은 1승 6패가 됐는데요. 어제 4골차 패배가 브라질과 붙은 A매치 기준으로는 가장 큰 점수차라고 했고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기대가 많이 됐는데 손흥민 선수로까지의 연결 자체가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 경기를 마치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많은 것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의 벽을 실감했다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월드컵까지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어제 경기장에는 6만 5천 명에 가까운 관중들이 모였는데요. 평가전이었기 때문에 그 특성상 결과에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보다는 브라질 선수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감상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6월에 3번의 A매치가 더 남았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이니까요.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ussian current objectives in this war is to occupy entire territory of Ukraine. The Russian troops still try to show at least some victory. We are fighting for our own land, for our country's existence, and we are fighting to prevent a genocide of our people. I have a very simple message to all of you, that we are
very much thankful to all Koreans and to Korea government, and I'm personally deeply touched by the warm support and good wishes from the Koreans to my country, which we receive every day. Each contribution made for Ukraine, which help us counter the Russian aggress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100일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는 고물가에다가 공유 등의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무역 적자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 나서며 물가 잡기와 경제 살리기 총력전에 매진하기는 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의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음식에 좀 기초 재료로 들어가니까 특히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니다. 전쟁이 100일째에 접어들며 예상 밖으로 길어지자 국내외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료값 급등으로 인한 달걀과 고기값은 물론 밀가루 등 공유값 급등에다가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수급 차질과 고유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게 코로나 전에는 한 400원대 하던 게 지금 850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더블로 올랐죠. 수출입 상황을 보면 무역대국 한국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역대 5월 중 최대치의 수출을 달성했음에도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달 수입 증가율이 수출보다 훨씬 높은 32%를 찍으면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4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7%나 급증했습니다. 식량 보호주의 확산으로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도 급등해서 농산물 수입액은 24억 2천만 달러로 석 달 연속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생산과 소비 투자가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중추인 제조업의 생산 능력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오래 주머니에 비유하며 현 당국을 규제 철폐 등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경제를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무역 수지는 누적 78억 달러 적자를 넘어선 상태. 전쟁 종식으로 고위가의 고공행진과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무역 적자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연말까지 금지하고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 스베르방크를 국제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 추가 제재안을 정식으로 승인했습니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이날 러시아산 원유의 92%를 연내 금수하고 스베르방크를 국제송금과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6차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EU는 지난달 말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6차 제재안에 대해 합의한 뒤 대사급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해왔습니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와 관련해 수입 의존도가 65%에 이르는 헝가리의 경우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입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190만 달러, 우리 돈 약 23억 7천만 원 상당의 국채 이자를 미납해 신용사건이 발생했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신용부두스와프 계약을 관할하는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는 러시아가 4월 4일 만기 국채에 대한 경과 이자를 미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재무부는 보도문을 통해서 2022년 4월 4일 만기 국채 경과 이자 미납은 외국 금융중개기관의 불법적인 원리금 상환 지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법인세와 가업상속, 기업승계 관련 세제를 개편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국내 10대 그룹은 향후 5년간 1,055조 원이 넘는 초대형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적극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함께 법인세 등 세제 개편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 기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 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제계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송경식 경총회장, 허창수 정경련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 완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등 재개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보증금이나 월세만 크게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주거 취약 가구가 5년 사이 10,000 가구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이처럼 불안한 주거지로 내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년 전 사정이 생겨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24살 박도형 씨. 값이 싼 반지하라 우선 계약했는데 황당하게도 박 씨의 집은 서류상 집이 아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이 지하부터 옥상까지 불법 증축을 해놓고 취득세를 내기 싫어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를 준 겁니다. 지자체에서 원성복구 명령을 할 경우에 임차인들은 그대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을까 많이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 사는 변현준 씨는 지난해 11월 이 집에 입주한 후 누수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룻바닥에 물이 샌다고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오히려 그만 연락하라는 적반하장식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해결해 주시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방을 빼겠다 말씀드렸는데 잘 내보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좀 두렵고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매물 기근까지 겹치니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청년들입니다. 소득은 마땅치 않은데 전월세와 보증금이 오르니 청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무언가 수상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열악한 집으로 내몰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뚜렷이 잡힙니다. 반지 하나 비닐하우스 등 취약지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수는 최근 5년 사이 11,000여 가구가 늘었고 서울에서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은 일단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계약도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꼼꼼히 설명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들어가서.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나이와 직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청년층이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미진한 채로 공급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20, 30대 청년들의 수요 특성을 자세히 파악해 주택 선호도를 세분화한 뒤에 충분한 양을 공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농사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동식물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기능인데 이 분야에 특화된 농사를 치유농법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 귀농귀촌하는 도시인들이 특히 관심이 많아서 전남 고흥군에서는 치유농업 자체를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앵무새 체험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앵무새 천지입니다. 물이 지어 날아오르고 모이를 먹기 위해 내려앉기도 합니다. 제주에서 귀농한 부부의 농장에서는 승마 체험도 한창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말 타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타러 가라고 해가지고 타러 왔어요. 느려졌다가 점점 빨라지는 게 재밌어요. 말하고 좀 더 친근한 분위기에서 좀 편하게 만나게 하고 싶은 게 저희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말하고 만나서 먹이 주기도 하고 승마 체험도 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양성의 산실에서 100시간 일정의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인데도 30여 명이 치유 농업을 배우려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고흥에 현재 산업화가 낙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치유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7헥타르가 넘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치유 농업관도 만들어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치유 농업을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한 해 2만여 명이 찾을 정도였습니다. 고흥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 그리고 청정한 농경지가 잘 어우러져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립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 친화적 여건은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치유농업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은 농업 경영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품질 인증도 받아 명실상부한 치유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1887년부터 1888년까지 구한말 미국 주재 대사격인 초대 주미 전권공사를 지낸 박정양의 미국 활동을 담은 사진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은 현지 시각 2일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주미 공사관원들의 미국 내 활동을 담은 2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사관 측은 이 사진은 우리나라 공식 외교관원이 미국의 기관을 방문한 가장 오래된 사진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단오인 오늘 서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서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8월 초순만큼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2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겠는데요. 현재 강원 남동부와 충북,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 밀양에는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9.1도, 대구 20.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포항이 24도로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로 서쪽 지역은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 굿모닝 YTN은 오늘까지입니다. 2년 전 코로나19 특보로 시작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 YTN 개편 이후 저희는 또 다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